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 수로 하는 게 쉽지 않네요. 페이지 수 22쪽이겠네. 22쪽. 이제 우리 22쪽부터 자 진행해 봅시다. 뭐 제가 여러분들 지금 모시고 뭐 범죄 성립 요건, 구속 요건에 해당성, 위법성 책임, 뭐 처벌 후수처권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범죄 종류에서 뭐 그 결과범, 뭐 고동범, 결과까지 표리한 범죄, 결과범, 행위했으면 범죄, 고동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위헌범에 해당하는지가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기는 하죠. 어쨌든 침해범이라고 하는 건 보호백이 침해돼야 기수, 위헌범은 위헌만 발생해도 기수. 이 위헌범은 그래도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으로 분류가 되지만 뭐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뭐 방화죄에서 현종원조물 방화죄, 고용건조물 방화죄,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추위고 물건 방화죄나 자기 소유 건조물은 구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위가 되려면 공공의 위험 발생의 구속 요건 요소가 되고 고의의 이익 요소가 되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즉시범, 상태범. 이제 요거는 이제 개념을 조금 익혀는 두셔야죠. 즉시범은 기수가 되면 종료가 되는 범죄가 즉시범, 상태범. 뭐 물론 즉시범과 상태범도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하죠. 다른 개념이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 수험 정도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 없다. 그냥 즉시범만 같이 이해를 하시고요. 계속범은 이미 기수가 됐지만 법익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가 이제 계속범이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공소시효나 공범 정당 방위 같은 경우에 즉시범은 어차피 기수 시기가 종료 시기니까 그러니까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범 정당 방위가 다 종료 시기가 기산점인데 즉시범은 종료 시기하고 기수시니까 종료시로 물어보면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쉬우니까 기수시로 많이 물어보고요. 계속범은 기수시가 안 됩니다.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을 하고 공범과 정당방위도 종료시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 범죄들에서 이게 즉시범이냐, 계속범이냐, 상태범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이제 표로 올려드린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표도 참고하시고 그때 외우시고 해서 내란죄, 상태범, 그다음에 범죄 단체 조직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범죄, 즉시범. 조직되고 있는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하면 끝, 즉시범. 그다음에 군대 탈영, 무단 이탈죄. 잡히기 전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탈영하면 끝. 그래서 탈영하면 끝이기 때문에 즉시범, 즉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대죄도 학대하면 끝. 상태범, 즉시범. 자, 우리 5번 비교해서 자. 범인도피죄는 계속범. 범인도피죄는 계속범, 반면 도주죄는 즉시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통방해죄. 자,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일반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기도 하고 또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까? 색깔 좀 쌈박한 거 없나? 색깔 좀 쌈박하니. 올려볼까? 일반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고 추상적 위헌범이죠. 추상적 위헌범인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고 추상적 위헌범이고요. 그다음에 직무유기죄도 역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계속범이라는 거죠. 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니까 계속범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직무유기죄도 같이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교통방해죄가 추상적으로 같이 기억하신 것처럼 직무유기죄도 부작위범이야. 근데 무슨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주차장이라고 신고해 놓고 주차장을 불법 건축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 불법 사용하는 동안 계속되는
계속범입니다. 4번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을 개설한 무허가 시장 개설 행위는 계속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하면 안 되는데 이 공익법인이 승인도 받지 않고 수익사업 계속하는 거는 이제 계속범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자, 아청법상 아청물을 소지하는 범죄. 아청물을 소지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범죄는 소지를 한 때부터 지배가 종료한 때까지 되는 계속범. 아청물 소지죄는 계속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일반범은 누하될 수 있는 거, 신분범은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죄가 되는 진정신분범이 있고 누구나 범죄를 할 수 있으나 누구나 범죄할 수 있으나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것이 이제 부진정 신분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자수범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뭡니까? 자신이 직접 구속 요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막 자수범의 막 학문적인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징 자수범은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가 없는 범죄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수범이 되는 거 뭐 위증죄가 하나 있고 우리 또 뭐예요? 부정수표 단속법상 허위신고죄, 부정수표 단속법상 부수법이죠. 부수법상 허위신고죄 이제 이런 것들은 타인이 범죄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직접 범죄를 해야 되는 자수범, 간접정범 범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목적범은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안 되는 거죠. 고의 외에 고의를 넘어서는 별도의 주관적 구속 요건입니다. 1번에 목적은 고의하고 비슷하게 뭡니까?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국법법상의 목적도 마찬가지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5쪽이겠네요. 25쪽에 이제 우리 범죄의 주체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법인이죠. 결론은 간단해요. 법인은 범죄는 못해. 근데 양벌 규정에 따라 형벌은 부과할 수 있다가 끝이죠. 그래서 1번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도 안 되는데 법인격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디 있어? 범죄 능력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법인은 경우에 따라 뭐다? 법률 효과가 있다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형을 경우에 따라 과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시면 대신에 야, 범죄는 자연인이 했는데 왜 법인이 처벌돼? 그 근거는 뭐야? 해서 그 근거 규정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양벌 규정이 되는데 양벌 규정에서 꼭 기억하실 건 뭡니까? 야, 범죄는 자연인이 했는데 왜 처벌은 법인이 처벌을 받아? 와 관련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야, 얘가 잘못했으면 너도 무조건 같이 처벌돼 라는 무과실 책임이었으나 이 무과실 책임은 야, 법인이 얘를 열심히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어. 근데 관리 감독하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양벌규정위원 때려버리니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처벌되는 것이다. 소홀히 처벌되는 것이다. 그럼 법인이 처벌되는 것은 자연인 처벌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야. 처벌 때문이 아니라 자연인의 범죄는 따로고 법인 네가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다. 즉 얘의 처벌과 얘의 처벌은 근거가 다르다. 너는 범죄를 한 거고 너는 감독을 못한 거고 서로 독자적인 처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구가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죠. 신기하긴 하네요. 자,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영업주의 처벌은 조고번의 처벌에 종속, 너가 처벌되면 무조건 처벌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꼭 둘이 같이 처벌될 필요도 없고요. 같이 처벌될 필요도 없고 따로따로 처벌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비교해서 이게 이제 종업원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하필 대표자 여러분 이 대표자는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이 대표자행위가 곧 법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위반 행위는 곧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위반 행위는 법인의 직접 책임이 되므로 대표자의 고의는 법인도 고의, 대표자의 과실은 법인도 과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7번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대표자가 꼭 처벌돼야 법인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법인 처벌하는데 꼭 대표자가 처벌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벌 규정은 상당히 회사한테 불리한 규정이죠. 왜 불리해요? 회사는 잘못을 한 적이 없잖아. 회사는 잘못을 한 적도 없는데 종원의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벌 규정을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양벌 규정의 해석은 피고인한테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양벌 규정에 명시가 된 것만 처벌해야 돼. 딱 양벌 규정에 명시가 된 것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는 법인과 개인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까지도 법인격 없는 사단 어떻게 하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 여기 있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9번을 보시면 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을 취득 및 부정 사용하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거야. 근데 사용인 등이 영업 비밀을 부정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어. 근데 미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으면 이 미수까지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번을 봅시다. 마찬가지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된 양벌 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러분들 같은 경찰서 이런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볼까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처벌할 수 없다. 양벌 규정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번에 아니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뭔가 사고 친 게 있다. 이거를 법인이 있지도 않는데 선임감독할 수는 없겠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번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입니다. 그러면은 합병되기 전에 회사가 상대방 회사를 감독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당한 책임은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13번은 뭐였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국가가 혹은 국가기관이 위임한 사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누가 책임지는 것이고 이거는 국가가 양벌에 책임지는 것이고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원이 사고 쳤다. 이거는 지자체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3번에 기관임 사무일 때는 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지자체가 처벌이 안 되지만 지자체가 고유의 자치 사무를 처리할 때는 별도 독립한 공법인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 사무를 수행하다가 사고 쳤을 때는 지자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그래서 이거 청소하다가 사고 쳤을 때는 고유의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그 지방직 공무원의 사고에 대해서 법인도 책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 요건론 들어가 가지고요. 또 앞쪽에 좀 이런저런 내용 다 빼버리고 바로 이제 우리 인과관계부터 들어갑시다. 자, 인과관계는 기본적으로 결과범에서만 문제가 되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범에서만 문제가 되고 행위만 해도 범죄는 고등법에서는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범이 되고요. 미수범 조건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자.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원인 조건설, 원인설, 뭐 합법적 조건설 등등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판례는 뭐예요?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이 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저는 범죄 체계론 같은 거 몰라도 승진 시험 문제 지정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제 가치에 동의하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막 그거 몰라도 요즘 시험 트렌드상 붙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이건 이제 이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은 조금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요건 제가 뒤에 마지막에 한 번에 몰아서 할 거고 말씀드렸죠? 일단 앞에서 쭉 올라간다고 쭉 판례로 간다고 그러니까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판례 입장을 쭉 정리해 봅시다. 상당 인과관계설 관련을 해가지고 다만 내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실이 게재가 됐고 심지어 이 다른 사실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어도 그게 뭐라고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사실이라면 애초에 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을 봅시다. 피고인 스스로 하고요. 처치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 피고인 과실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안 듣기는 했어. 안 듣기는 했어도 그 정도 안 듣는 거는 뭐다?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계속 인정이 되고요. 3번에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관련을 해가지고 야 내가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내가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인과관계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4번을 보시면은 선행사고, 후행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검사가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죽은 것 같아. 그러려면 요 입증 책임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검사한테 입증이 있겠죠. 따라서 후행 사고가 주임을 기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되고 그 증명 책임 누구한테 있다? 검사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봅시다. 우리 이제 5번은 이제 승진이고 하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자, 과실범은 결과범입니까? 아닙니까? 과실범은 결과범이죠. 과실범은 반드시 결과가 필요해. 그러니까 행위자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차이예요. 과실과 인과관계는 같은 구성 요건이에요? 별개 요건이에요? 별개 요건입니다. 과실은 과실대로 따로 입증이 돼야 되고 인과관계는 인과관계대로 또 따로 뭐야 됩니까? 따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 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과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다 뭐예요? 별개로 각각 입증이 돼야 된다. 별개로 각각 입증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을 보시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실에 대해서 증명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역시 증명이 돼야 돼. 그러면 과실이 증명됐으면 인과관계는 추정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입증됐다라고 해서 이것까지 동시에 추정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긍정한 경우부터 쭉 봅시다. 상해를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인과관계 인정을 했고요. 자,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2차로 차량이 1차로 앞에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뒷차에 박아서 사망을 했다. 인과관계 인정을 했고요. 3번에 앞차를 뒤따라 운전하는 운전사는 앞차 때문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를 해야 하고요.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는 바람에 앞사고의 피해자를 연속 역과하면서 사망했을 때 인과관계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봅시다. 피고인이 속세먹은 원장인데 강사를 꼬시려고 호텔에 감금해서 강간하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뛰어내리다가 사망을 했다. 인과관계 인정을 했고요. 다음에 비교표 6번.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와서 자살한 것까지는 인과관계를 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봅시다. 운전자가 열쇠를 꽂아 놓는데 옆에 누가 있다? 옆에 11세 어린애가 있다. 얘는 뭐야? 아직 뭘 모르니까 이 차를 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쇠를 꽂아 놓은 것과 사고 사이에는 인관계가 있다. 근데 옆자리에 누가 있다? 열쇠를 꽂아주고 다 큰 조수가 있다. 이 조수가 운전할 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운전하다가 사고 친 것까지 운전사가 같이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9번에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해서 피해자를 반대 차선으로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반대 차선 차량이 역고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내 사고 때문이 아니라 반대차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거니까 나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과관계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지면서 부딪혀서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실 때린 후에는 살아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뭘로 죽었대?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대. 그러면 합병증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봐야겠죠. 합병증 요건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11번에 폭행으로 사망을 했을 때 지병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건 아니겠죠. 인과관계 없다고 할 수 없다. 고혈압이 있는 바람에 피고인한테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럼 고혈압 때문이야? 아니죠. 나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폭행과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번 아까 했던 거네요. 내가 칼로 찔렀어. 근데 이게 직접 원인은 아니야. 왜? 그 중간에 다른 간접 사실이 결합했어. 여기 보시면 뭐 배혈증, 급성심부정 등등등으로 사망을 했고 치료 중에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어.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어도 인과관계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인정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비교판례는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 비교판례는 지워버리시고 이거 필요 없고 비교판례 아니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사망했을 때 뭐 만취된 상태였다, 심장병이 있다, 이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를 그 이후에 힘껏 밀어 넘어뜨려 사망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인과관계가 부정된 경우를 보시면 야간에 고속도로인데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것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겠죠. 인과관계 부정을 했고요. 자. 봉침을 맞기 전에 피해자한테 그 전에 맞고도 큰 이상 없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시술한 것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과관계는 부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주점도우민 피해자하고 윤락행위 중에 이 성관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로 싸움 끝에 피해자를 때리죠. 피해자를 폭행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무서워서 이불 속에 있으니까 마침 나가려는 차에 식탁 위에 피해자의 가방에 현금이 있으니까 이 현금을 가져갔다. 근데 뭐 이거 때릴 때 돈 뺏으려고 때린 거예요? 아니었었죠. 그냥 기분 나빠 때린 거란 말이야. 그리고 몰래 돈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폭행과 절취 사이에 인과관계는 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자, 물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불법 좌회전을 합니다. 그럼 사실 사고 나면 거의 100%의 책임이긴 할 텐데 문제는 뭐냐?
얘도 문제지만 더 또라이가 있다. 더 또라이 후행 차량의 중앙선을 넘어서 내 옆 차로 들이박을 것까지는 이 불법 좌회전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줬을 때 그 공사 중에 발생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수급인의 책임이 되죠. 그러니까 5번에 초지전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인이 제하도급을 줬으면 하수급인의 책임이지 하도급인 책임은 아니죠. 따라서 하수급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이 하도급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번 아침에 안전거리 안 지키면 인과관계 있는 거 아니었냐? 근데 그는 주행 중일 때 그런 거 주행 중일 때 이미 정차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 신호 대기 중에 안전거리 벌리고 차 신호 대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 정차 중일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좀 부딪힐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미 정차에 있는데 뒷차가 와서 박는 바람에 나도 앞차를 박았을 때 내가 안전거리를 준수차를 위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좀 안타깝죠. 이미 이 수술은 너무 위험한 수술인데 이미 피해자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간경병증이라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수술을 받아도 안 받아도 죽어. 안 받아도 죽고 받아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받아도 수술 중에 사망률 50%야. 안 받을 거야? 받긴 받아야지. 그러니까 환자 가족들이 이미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 전날 와서 의사가 와서 수술의 위험성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도 어차피 수술은 받아야 돼. 수술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설명 의무 위반을 했어도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자, 8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은행 가서 돈 빌릴 때요.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은행이 우리가 돈 잘 갚을게요. 그럼 빌려줘요? 아니지. 은행이 우리의 담보 능력을 탁탁 털어가지고 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8번에 전문 대출 취급 기관이야. 전문 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우리가 돈을 잘 갚을게요 라는 말을 믿고 빌려주는 거야? 그거 아니죠. 조사하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망의 대상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우리 고2부터 10분만 쉬었다가 또 자꾸 10분이네. 제가 어제 수업하다가지고 좀만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